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자,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박사님 본 지가. 근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느낌은 이 시장이 하루하루가 우리 그때도 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끝날 때 됐나 해서 보면 아직까지 한 2시간밖에 안 지났고 하는 그 힘든 시장이 매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더디 가죠. 네. 네.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금요일 같아요. 이 피로감은. 내일이 이제 FOMC 결과가 우리 시장에 전달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늘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을 네네네. 때 그리고 급락한 다음 날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이런 것도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라서 좀 네.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되게 걱정을 하면서 왔고요. 어제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저를 좀 지배했었던 것 같아요. 항복. 네, 이게 항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복이 맞는데 네. 월가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이긴 그쵸, 하거든요. 그쵸. 이제 투매하고 항복. 네. 어제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찾아봤어요. 투매하고 항복이 뭐가 다를까. 근데 이제 투매는 뭔가 이슈가 딱 나왔을 때 막 파는 거. 허둥지둥 팔고 지금은 팔더라도 나중에는 사야지라는 생각이 갖고 있더라도 투매. 사람들이 놀라서 파는 걸 이제 투매라고 하고 항복은 아주 긍정적이었던 낙관론자만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될 만한 사람들도 팔 때를 우리가 항복이라고 하고 항복이 나와야 저점이 나오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지 않아야 될 종목들도 막 갑자기 하락하는 걸 우리가 항복이라고 하고 저점의 신호로 하나 보거든요. 어제 거래량은 굉장히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지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주구장창 하락하는 거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여파가 컸다라는 측면에서 항복이 어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시장이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라는 그 시그널들이 과거부터는 있었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저는 살짝 걸리는 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항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좀 확 실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실리는 거 다들 못 팔고 계신 걸까요? 그게 좀 마음에 하나 그쵸? 걸리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사실 하긴 하지만 많이 보진 못하거든요. 많이 보진 시간이 못하는데 없으시죠.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네.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댓글을 보면은 다 안 좋은, 그러니까 그쵸. 약간 힘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데 이게 항상 이 끝으로 그러니까 하락하기만 하는 주식도 없고 상승하기만 하는 주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도움이 되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약간 실패한 것 같고 네. 준비해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항복을 어제는 살짝 한 것 같다라는 그 시그널 말씀드렸고요.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저가 이제 여도운 앵커님 뵌지 한 이제 2-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데이터를 다시 모으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최근 시장에서. 왜냐면은 장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게 저도 몇 번 캡처해서 보여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흔히 보여드리는 이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가입니다. 숫자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 7월 회의에서는 동결을 66%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인상은 33%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회의에서는 한 번 인상을 56% 반영을 하고 있고 10월로 가면 좀 흩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 숫자들만 쭉 놓고 보면 9월에 올릴 확률을 절반 이상이나 반영을 하고 있는 9월에 올릴래나 연말에 올리려나 이런 정도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네. 그런데 요 그림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건 뭐예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 회사들마다 나는 이렇게 전망해 저렇게 전망해를 서베이를 해요. 저기에 참여는 필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한 50개 정도 되는 미국의 월가의 회사들이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러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숫자가 되게 많은데 요 중간값을 보셔도 되고 첫 줄을 보셔도 되고 두 번 줄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3.75인데 올해 연말에도 3.75잖아요. 동결. 네, 내년 1Q에도 3.75고 쭉 가다가 내년 2분기가 되면 인하 쪽으로 숫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박명석 큐레이터님도 뭐 어느 회사는 금리 인상을 당장 이번 달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내고 있는데 네. 정말 이 블룸버그에서 그들이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로 숫자를 쫙 찍은 거를 보면은 내년 여름 정도에는 인하하겠다라는 숫자를 더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앞에 표랑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정말 냉정하게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나? 금리 선물에도 반영을 하고 뉴스는 뭔가 야 이번 달에도 할 수 있대,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대. 그런데 공식 전망에서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곳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게요. 물론 있습니다. 네. 물론 있어서 여기 최고값을 보시면 되는데 당장 이번 3분기 안에 인상할 거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2번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론이라고 하죠. 우리 중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그게 지금 미국의 금리를 바라보는 지금 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부에서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뭐 많아봤자 한번 내년에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을 거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주식 시장에 대한 반영은 이미 금리를 인상할 것에 대한 공포가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 입장에선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랬으면 근데 좋겠다라는 제가 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네. 굳이 보여드리냐면 네. 이러면 지금 시장은 그거를 먼저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월가의 무슨 뭐 A사에서 우리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뷰를 바꾼다. B사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우리 하우스뷰를 변경했다. 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얘기 나온 지 좀 되지 않았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좋지만 그래 금리를 진짜 올리는 거야? 난 인하한다고 그래도 인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두 개 시장의 온도의 차이를 네.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아침에 어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 양극화를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 미국에서도 올해 초가 아니죠. 팬데믹 이후부터 양극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이게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주요 의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통화 정책에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특히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막 사망자가 속출하고 그랬었고 이제 양극화가 직장별로도 이제 심해졌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너무 갑자기 극빈층으로 빠지고 저소득층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어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었거든요. 그리고 20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거를 뭐 어차피 물가 걱정도 없으니까 좀 평소보다 저금리를 가져가는 게 좋겠어라고 만약에 누군가 주장을 했을 때 그치 뭐 양극화도 있고 하니까 저금리 유지하면 괜찮지 않나? 그게 또 두루두루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큰 차이가 물가가 깨어났다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물가가 없을 때 인플레이션, 양극화, 통화 정책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물가 국면에 따라서 사실 부호가 정반대로 바뀔 수 있거든요. 물가가 없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가 심한데 저금리를 해도 되겠어라는 것이 옹호받습니다. 예,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깨어난 시대에는 양극화가 심해졌네.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니 물가가 올라가면 더 피해를 보는 쪽, 더 타격을 입는 쪽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졌으니까 저금리로 그들의 소득이나 어떤 부분을 보전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것이 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거라는 게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를 결국은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치적인 뭐 압박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의 양극화 문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금리 올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학자들의 연구를 쭉 찾아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직관하고는 약간 다르죠. 네. 이 최근에 저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올 때 보고 예상치를 하회했네. 다행이다. 그럼 금리 인상을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건가?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과연 물가가 잡혔는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죠. 그렇죠. 최근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매파적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미국과 한국의 물가 지수를 그냥 전년 동월비 몇 프로다.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회했다가 아니라 그냥 지수를 쭉 놓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 추세대로 한 것보다 지금 미국의 물가는 20% 가까이 높습니다. 많이 높네요. 예, 2, 3%가 아니고요. 네, 20%가 높고 미국보다는 덜 하다고 합니다만 한국도 기존 추세 대비해서는 10% 가까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요즘 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럴진데 미국은 이제 거의 20% 가까이 올랐으니 이 물가가 좀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네. 수준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다시 어젯밤에도 좀 하락을 해서 저도 그럼 7월 당장 인상은 아니겠지.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연준도 조금 그 물가 관련해서도 이 물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AI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를 돌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정석적으로 한다면 그 태스크포스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하고 이게 맞는데 만약에 유가까지 막 올라갔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유가도 낮아지면서 조금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네.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3% 언저리로 내려왔다.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 여기에 우리가 되게 중심을 두어서 물가를 보기에는 추세 대비해서 너무 그러네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제가 몇 개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한 15년, 거의 20년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선으로 그려놓고 보니 물가를 좀 잡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할 만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양극화를 이슈로 던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소득층에서는 이 물가로 인해서 되게 너무 팍팍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미국과 한국의 물가 지수가 추세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물가를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연준 위원이 굳이 매파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이슈, 한국의 이슈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한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물가 상승률과 2020년대 평균을 놓고 보면 다 많이 올랐어요. 다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일본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체감적으로 가장 많이 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마 일본일 겁니다. 유럽일 거고요. 유럽은 사실 성장도 좀 낮고 물가도 좀 안정적인 국가군에 속했었는데 네. 지금 미국에 거의 필적하는 그러네요. 유럽의 물가 상승이 되게 뚜렷하게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한 지난주였나요?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다 보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뭐 친절한 중앙은행의 시대가 갔고 되게 깐깐한 중앙은행들이 뭐 오고 있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저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네. 왜 그들이 그렇게 깐깐하게 바뀌었느냐. 물가 상승률 그리고 물가의 절대적인 레벨이 예전하고는 우리 레벨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좋은 거에 레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가를 물가 쪽에 지금 레벨이 진짜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양극화가 심한데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돼? 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부분들이죠. 부분들이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되게 고생하시고 저소득층 어려운데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게 맞나라고 하지만 이 금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누적적으로 연구들을 이렇게 돌려보니 오히려 물가가 있는 국면에서는 양극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를 잡는 편이 저소득층의 비용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되게 냉정한 결과이죠. 이게 저소득층이 물가에 더 취약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것 같잖아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물가가 올랐을 때 소득이 되게 탄력적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냉정하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시기예요. 사실 그리고 금리 부분이 그동안에는 아예 뭐 인상하겠어? 하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조그만 이슈였다가 이게 너무 큰 이제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준비해온 거를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한테 더 타격이라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소득을 빠르게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네. 회사랑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들은 좀 더 협상력이 있고 저소득층들은 협상력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무겁게 물건 가격들이 누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물가 방어 수단이 적죠. 뭐 채권을 산달지 주식을 산달지 이렇게 투자에 대한 여력이 적기 때문에 도망갈 때가 되게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특히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돈을 푼 건 그때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이게 자산 가격 상승만 가져왔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라는 비판이 요즘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고 저소득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가져가도 되겠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오히려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월가에서 워싱턴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월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중간 선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봐야 되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최근에도 기자회견 같은 데서 이제 금리 인하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멘트들을 계속하면서 우회적이 아니죠.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옆에서들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과연 금리를 계속 낮게 가져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걸 보는 게 선거에도 좋은 결과일까?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이거 좀 물가를 좀 눌러 놓는 것이 선거를 위해서도 좋겠다라고 제가 참모라면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주류는 아닙니다만 이 연준 내부에서는 이런 연구를 당연히 꽤나 보셨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싱턴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영향은 100%다 좋고 100%다 나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결국 물가를 잡아야지 저소득층에게는 좋은 건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네, 중에서는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그 가장 강력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을 때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계산할 내용들이 많아서 앞에는 저희가 데이터들 봤을 때 월가에서는 요거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를 봤는데 오히려 정치권 워싱턴에서는 요거를 금리 인상해야 하는 명분을 지금 좀 찾고 있다. 네,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저는 네. 시각들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7월에 FOMC에서는 어떤 판단을 투자자분들이 내려야 될까요? 7월 FOMC는 당장 올릴 가능성은 저는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이미 나는 금리 인상을 꽤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밝힌 연준 위원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채 금리를 보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 이면에서 근데 유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졌다가 그런 그림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물가도 예상치 저번에 하회했고 유가도 오르긴 올랐었는데 다시 조금 그래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그 속도만큼 빠르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는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여기저기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뭐 양극화 이야기를 하는데 양극화면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러고서 넘어갔던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양극화고 저소득층한테 피해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대.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리고 월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워싱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금리 인하에 내가 베팅을 해도 될까? 그리고 그러면 이 물가라는 게 아까 저희가 추세에서 꽤나 벌어진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금리를 한두 번 올려서 저게 다 잡힐까라는 생각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이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건가? 네. 그러면 국채 금리는 당연히 반응을 해서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한 1, 2주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거에는 뭐 재정 이슈도 있고 뭐 월가에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지만 저는 이런 통화 정책이 정말 방향을 바꾸겠구나. 그냥 어디에서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인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가장 불편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 K자로 벌어져 있는 양극화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하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할 때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관련한 기업들 주가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와 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고 구글마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뭐 7월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25bp 인상 정도가 기업에 뭔가 이 존폐에 있어서 혹은 이제 그 존폐까지는 좀 너무 오버죠.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나요? 이거를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한 분기 마이너스를 갔다고는 하지만 네. 뭐 그거에 대비해서 했다고 생각해야죠. 구글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또 회사채 발행 굉장히 장기물 회사채 발행을 네. 저리로 조달해서 투자에 대한 재원은 당장은 금리를 올려도 타격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 돈들을 잘 벌고 있으니까. 요 차트를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제가 금리 막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나와서 목소리도 오늘도 왜 이렇게 잠겼는지 모르겠네요. 금리를 지금 시장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라고 시장의 가격에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월가에서 정말로 그 글로벌 IB들이 숫자를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이거 금리 인상한다고 진짜 의견들이 나오면 좀 시끌시끌할 수 있겠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뭐 양극화도 있고 트럼프의 압박도 있으니까 금리를 뭐 인상을 뭐 많이 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희망회로를 약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양극화 이슈 가장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이슈인 거죠. 네. 이거는 그런 이슈를 더해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격차를 축소시키는데 그리고 저소득층의 비용을 줄이는데 더 낫다라고 하는 직관과는 약간 반대되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쌓이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인상 쪽으로 가긴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금리 인상이 나쁘고 어떤 금리 인상은 소화할 수 있겠는가? 나쁜 금리 인상과 소화 가능한 금리 네. 인상. 좋은 금리 인상이라고까지 제가 얘기는 못 하겠네요. 예. 근데 금리 인상이 요게 선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요 가로축에 있는 게 금리 인상 횟수예요.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점 하나가 금리 인상의 횟수이고요. 이게 S&P 500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주가가 어떤 궤적을 보였는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이라고 보이는 것들은 금리 인상 초반에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금리를 몇 번 올리면 또 자기의 갈 길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들이 개수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리 인상 초반에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도은 앵커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싫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그리고 투자 재원은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얘기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돈이 많아서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타격이 있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금리 인상 속도만 하더라도 되게 빨리 올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몇 번 올리고 말 겁니다. 의견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이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그쵸. 그래서 초반에는 반응들을 해요. 주가 하락으로 대부분 반응을 합니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5% 내외이죠. 반응을 하다가 금리를 사실은 한국은행이 저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은 몇 년 몇 개월 만에 인상 사이클로 전환되었고 꽤나 연속적인 인상을 할 거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금리가 2.5에서 2.75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저거 올린다고 저렇게 뉴스가 많이 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사실은 완전히 막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하면 효과는 나중에 누적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주식도 지금 대장주들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주가는 대부분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이죠. 네. 그러면 이 위의 그림은 굳이 말하면 좋은 금리 인상이고 요 밑에는 굳이 말하면 나쁜 금리 인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갈라놓은 차이는 얼마나 미리부터 예고를 했는가. 예고도 중요하군요. 네, 얼마나 서서히 인상을 했는가. 천천히 인상을 했는가.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얘기가 올 초부터 나왔어요. 네. 사실 작년에는 금리 인하 얘기가 훨씬 많았는데 그 얘기가 싹 뒤집힌 건 올 초부터였거든요. 네. 한 7개월 정도 예고했으면 많이 한 건가요? 그 예고를 연준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연준이 하는 거. 네,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어야 그쵸. 되니까요. 근데 다시 차트를 띄워봐 주시면은 2010년대 중후반에는 금리를 올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때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터진 이후에 우리가 QE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거의 2년 전에 예고를 해줬어요. 근데 요 초반에도 말이 많아서 진짜 인상한데 네. 미국 아직 경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인상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해줬는데 정말로 한 2년이면 사실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고를 하니까 금리를 막상 올렸을 때는 2년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랐고 이때는 그러면 경제가 정말 괜찮은가 봐.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때는 경제에 대한 자신이 되게 없었을 때였었고 저 때는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제가 좀 괜찮아지긴 했나 보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죠. 네. 사실은 요 마지막 사례가 가장 가까운 사례이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례인 것 같은데 이때는 금리 맨 처음에 인하할 때 주가 빠졌고 네. 2번 인하할 때 더 빠지고 3번 인하할 때도 더 빠지고 회복하는 데까지 거의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이때가 팬데믹 이후에 2022년도에 금리 올릴 때 그때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지를 잘 몰랐죠. 네. 잘 몰랐고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25bp 좀 올리다가 안 되겠다 50bp 올리고 안 되겠다 75bp 네. 올리고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75bp 금리 인상을 볼 줄은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진짜 초미의 관심사로 전 세계가 지켜봤었던 게 저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제가 되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나쁜 거 금리 인상하면 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여기서 지금 몇십 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좋겠죠. 지금 국내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다 대고 그렇죠. 금리 인상까지 되게 버거워요. 네. 네, 버거운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금리를 적절한 타이밍에 못 올리고 나중에 허둥지둥하면서 올리는 게 시장에는 쥐약입니다. 뭐든 급하게 올리고 예, 급하게 하는 거. 올리니까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고 연준이 그래도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되게 신뢰를 가지고 보면서 결국은 물가를 잡아줄 거야. 팬데믹까지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결국은 물가를 잘 컨트롤할 거야를 믿는 건데 막 연준이 막 허둥지둥하면 2022년, 2023년처럼 우리가 신뢰를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환경이에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연준 위원들도 지금 자기네 딴에는 계속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7월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네. 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만 이번에는.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진짜 올리나 보네. 인하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수 의견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금리를 좀 늦게 올리는데 그때 늦게 올린다고 할 때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늦게 올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물가가 레벨 자체가 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늦게 빠르게 올리는 거, 늦게 시작해서 빠르게 올리는 게 시장에는 가장 안 좋고요. 오히려 조금 빠르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올리는 게 시장에는 더 좋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연준은 엄청나게 셈법이 복잡할 거예요. 네.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물가의 앞으로의 지표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어쨌든 뭐 2년까지는 아니지만 올 초부터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파월 의장 때부터 나왔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 중에서 완전하게 시장의 영향에 안 좋은 금융시장 영향에 안 좋은 금리 인상보다는 그래도 지금 연말 중에 한 번 정도는 천천히 올리는 게 좋은 금리 인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그런 결론인 거죠. 네, 막상 금리 인상을 정말 한다고 하고 네. 금리 인상을 하면 당장 좋아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요즘같이 그렇죠. 또 투심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그것까지 보태지 말아줘라라는 네. 생각이지만 좀 뒤를 놓고 봤을 음. 때는 천천히 올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사실 5월에 시장 힘들 때도 또 6월 초에 시장 힘들 때도 이 금리라는 변수가 되게 크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게 딱 이제 케빈 허시로 의장이 바뀌고 나서 금리 이거 올릴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외파적인 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불안하게 만들었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 금리 부분이 확실해지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지 하나를 않을까.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비용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네. 그거 부담을 지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들 괜찮겠냐. 요새 또 갑자기 또 CDS 프리미엄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우려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쪽으로 시장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당장에 이번 FOMC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 정도의 경로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두시면서 시장을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 얘기 나눠봤고요.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뭐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도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계신데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앞서서 실적 발표한 시게이트를 비롯해서 장비주들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샌디스크 주가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SK하이닉스 ADR 요것도 계속 보시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현재 주가 움직임 3.17% 애프터마켓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짜리 뭐 시장이 어저께 급락 뛰고 반등한다고 우리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 시장이 연출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